대한민국에서 담합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입찰 들러리 서기 방법입니다. 공고가 뜨면 여기다가 입찰을 하지 않고 업체들끼리 미리 모여서 낙찰자를 미리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낙찰자가 이기도록 하고 나머지는 질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을 위장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담합을 하기도 하냐면 너무 이 사업이 니시한 거여서 나밖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나밖에 입찰 안 하니까. 그럼 그 경우에는 내가 대리점이나 유통사나 같이 끼워서 입찰을 한 다음에 얘는 떨구고 내가 가져가는 방식, 유찰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장 경쟁, 유찰 방지를 위해서 이걸 하는데 이게 다 불법이라서 공정위하고 검찰에서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로 적발이 됩니다. 디텍트하는 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적발은 한 달에 한 건 정도. 근데 이게 불법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경쟁을 통하면 우리가 가격을 넣을 때 좀 낮게 넣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 가격인 건데 그걸 하기 싫어서 요걸 하니까 시장 가격보다 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후생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인데 모든 담합이 불법이냐면 정말 예외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이게 정말 예외적인 경우인데 재밌으니까 실험과는 별로 상관없는데 말씀을 드리면 질병관리청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이제 국가 예방 접종 사업 공고라고 이렇게 냈는데 이제 백신 유통사들이 입찰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SK 디스커버리가 한 개 입찰 들러리 서기를 다른 회사들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걸 가져간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적발이 돼서 벌금 내라 이렇게 돼서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어졌는데 2심에서 디스커버리가 이겼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백신 제조사로부터 공급 확약서를 받아온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디스커버리 말로는 우리밖에 이거를 확약서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경쟁을 해치는 거냐? 경쟁이 처음부터 없었는데 없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들러리 세운 거는 그래서다. 하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이걸 불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수요기관은 가끔씩 이걸 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SK 디스커버리밖에 입찰을 못하니까 질병관리청이 직접적으로 디스커버리한테 입찰 들러리 세워서라도 우리 유찰 막자 진행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디스커버리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 실험과는 별로 상관없고 재밌으니까 시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담합을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느냐면 당연히 없습니다. 누가 나 담합회사라고 손드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다만 논문에서 2022년에 요거를 디텍트하는 메서드가 몇 개 나왔습니다. 회사별로 이 담합 스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0에서 1까지. 제가 굉장히 담합 많이 하는 회사면 0.8 정도 나오고 담합 거의 안 하는 회사면 0.1 나오고 해서 회사별로 요거를 디텍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험에서 쓰는 게 뒤에 나올 거고요. 이제 마지막 백그라운드고 이제 실험으로 넘어갈 텐데 그 입찰 결정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효과 그리고 담합의 효과를 좀 더 이론적으로 세워봤습니다. 수식은 빼고 예시로 적어볼 텐데요. 공고가 하루에 딱 3개가 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이 들어간다라고 표기를 하고 0을 들어가지 않는다고 표기를 하면 저 0, 1, 0은 공고 3개 있다고 치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공고가 하루에 3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2,0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00개에 대해서 회사의 결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1, 0, 1 그러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넣고 하면 시간이 없는 겁니다. RFP 이제 그 정도 읽었으면 24시간이 다 지나서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0, 1, 0 놓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적인 회사의 입찰 결정인데 그럼 입찰 결정에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내가 이걸 들어갔을 때 낙찰 확률이 꽤 되겠느냐 하는 거를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추정가가 높아야지 내가 프로핏을 낼 테니까 가격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 비용이 꽤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핏이 높은 거 그거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프레임워크 하에서 클라이언트 효과가 뭐냐라고 하면 어떤 회사가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개 공고를 RFP를 읽고 입찰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4시간이 다 딱 지나는 그럼 그게 11, 000 하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 클라이언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11을 해도 이제 시간이 남는 거죠. RFP를 읽는데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래서 11하고도 하나를 더 넣을 수 있게 되는 거다. 111하고 000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효과 1번이고 두 번째는 총 개수는 똑같은데 000 뒀던 게 무슨 엄청나게 분석을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서 내가 세 번째 거가 두 번째 거보다 이제는 나은 것 같다 해서 1을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옮기는 거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효과의 또 다른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시간 절약입니다. 그러니까 비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1100 했던 걸 그냥 똑같이 11000 하는데 다만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게 시간이 단축되면서 그 남은 시간을 다른 경제 활동을 하거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 효과를 이론적으로 좀 생각해 본 거고 그럼 담합은 왜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정보 효과 클라이언트가 주는 이 효과 똑같은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호님하고 저하고 담합한다고 생각하면 원주님까지 그럼 원주님이 만약에 저희의 정보통신원이에요. 그러면 원주님이 저희한테 클라이언트처럼 그야말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공고를 나눠 먹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담합의 효과가 앞에서 보이는 정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담합의 효과가 이거냐면 사실은 이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크죠. 뭐냐면
내가 시장가보다 높은 걸 이제 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쟁을 이제 내버렸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셋이 또 한다고 하면 준호님 하나 드렸고 원주님 하나 드렸으니까 요번 거는 내가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거니. 그러니까 요번 거에 대한 공고는 낙찰 확률을 확 높일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담합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담합을 하는데 제가 담합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누가 무료로 준다고 하면 담합하는 주된 이유가 1번이면 담합을 이제 덜 하겠죠. 왜냐면 정보를 넣기 위함이었는데 아무래도 불법이고 깨름칙한 걸 해서왔는데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합을 하는 건 첫 번째 이유가 보통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라서 내가 보통의 경우에 담합을 하지 않고는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합을 해왔던 거라서 정보가 나한테 바틀넥이 아니었던 겁니다. 준호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물품 회사는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을 안 하시고 용역 회사로 아마 타겟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은 백날 정보를 줘봐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합을 계속 할 것이고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줘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사용을 해도 효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은 주제는 얘입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 전체 효과 뭐냐, 입찰에 대한 효과 뭐냐, 낙찰에 대한 효과 뭐냐, 계약 어떻게 되냐, 낙찰률 높아지냐 낮아지냐까지가 이제 나라장터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낙찰 이 조달 관련 매출뿐만 아니라 다른 매출까지도 늘어나냐, 왜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보는 것까지가 여기 전체 효과라고 생각해서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담합으로 넘어가면 이 효과가 전체에서 만약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담합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을 구분해서 이 효과를 보면 이게 효과가 달라지겠느냐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합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이 효과가 거의 없고, 만약에 담합을 적게 하는 용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효과가 크다더라 뭐 이런 거 보고 싶은 거고, 3번은 줬을 때 담합의 레벨 자체에 증감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굉장히 담합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에 이 클라이언트 정보를 줬을 때 난 이거 필요 없다 하는 반면, 만약에 담합을 조금 하는 회사였다면 클라이언트 정보를 줬을 때 나 담합 좀 하긴 했지만 마음에도 좀 걸렸고 이거 이제 그만하고 우리 클라이언트 정보면 충분하다 이것만 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메서드인데 요 첫 번째 거, 저희 셋이 담합하는데 원주님 이기기로 해드렸으면 원주님 근처에도 안 가는 겁니다. 가격을 이쪽으로 넣거나 이쪽으로 넣거나 이쪽으로 넣어서 여기에 홈이 확 생긴 겁니다. 이게 원래 노멀 커브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홈이 생기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하는 게 첫 번째 메서드고, 두 번째 메서드는 재공고를 올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재공고를 올릴 때 원주님 이기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원주님은 가장 이기기 적합한 걸로 1등을 주는데 저희는 2, 3등. 기존 공고에는 저희가 1, 2, 3으로 넣었어요. 재공고를 할 때 원주님 이기기로 해드렸으니까 원주님은 확실히 1등 주는데 저희 2, 3은 바뀌더라도 된다. 그래서 이 그거가 하나 또 디텍션 메서드고,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이 원주님 이기기로 했던 건 절대 안 바뀌는데 저희는 바뀌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약간 컴플렉스한데 뭐냐면 원주님 이기기로 해드렸어. 그 다음에 이건 제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그 다음에는 사장님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비딩 링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사장님은 이긴 지 좀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담합을 하면. 원주님은 방금 이겼으니까 이거 확률이 적고, 이긴 지가 오래되면, 근데 이긴 지가 오래되면은 더 확률이 높긴 한데 그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한 게 이 메서드입니다. 이게 이게 세 가지 메서드.